얘들아 긴장하지 마. 평소대로 수업하면 돼. 왜 이렇게 쫄아 다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나요? 오늘도 즐거운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네. 평소 6반에서 찍다가 10반에서 찍으니까 학생들이 조금 긴장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괜찮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안 보이겠죠, 그죠? 오늘도 우리 즐겁게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잠깐 살펴보고 마저 이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가 대충 이러한 이야기들이었어요. 후 삼국시대 때는 호족들이 지방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후 삼국시대 그리고 후백제 후 고구려를 세우면서 신라가 후삼국으로 분열되었다가 이후에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우고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왕건이라는 사람이 고려를 세우고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이 왕관의 여러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결혼을 통해서 혼인 정책을 통해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또는 사성 정책, 성씨를 내려주는 정책 등을 통해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편 이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신관 제도라든지 기인 제도와 같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도 하였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기억이 나나요? 네. 자, 그래서 고려태조 왕건은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고 고려 초기에 정치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려태조 왕건이 수많은 혼인들을 통해서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던 것은 그의 아들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왜냐면은 이 왕자들이 25명이나 됐는데 전부 다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의 외할아버지들이 전부 다 지방의 유력한 호족들이었기 때문에 이 호족들은 자기의 손자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치열한 왕위 다툼을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시죠? 자, 이 과정 속에서 태종이나 정종이 일찍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4대 광종 때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였으니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비안건법이라든지 과거제의 시행이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이 나시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고려의 왕권을 안정시킨 이후에 6대왕 성종 때 가게 되면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저마다 보고서를 올렸을 때 성종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이 최승로라는 사람이 냈던 시무 28조라고 하는 보고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후에 고려가 유교적인 통치체제를 정비해 나가게 되는데 중앙에는 이성 6부제의 중앙관제를 갖추게 된 것 그리고 지방에는 12개의 목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네. 네, 이거 카메라를 설치하면 좋은 점 수업 태도가 굉장히 좋아져. 왠지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것 같고 방송이 나오는 것 같아서 평소와 다르게 좀 집중이 잘 되는 이런 효과를 거두긴 하더라고요. 네, 쫄지 마시고 평소대로 수업 잘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중앙관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고려의 경우에는 당나라의 삼성 6부제를 모방하여 이성 6부제의 중앙관제를 두었다. 송나라의 관제를 모방을 해서 중추원과 어사대 3사 같은 기구를 두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 고려의 중앙관제 가운데 가장 권한이 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신과 추밀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제신과 추밀이 모여서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는 고려만의 독자적인 회의기구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동암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이번 시간에 고려의 지방제도에 대해서부터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떤 나라로 출발하였다? 호족,
연합정권으로 출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려 초의 경우에는 호족들의 힘이 무척이나 강했다라는 거예요. 지방을 장악하고 있는 호족들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지방까지 일일이 다 미치기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려라는 나라가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나아가서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의 통제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그 시작으로 이루어졌던 일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성종대, 여기 지도에 보듯이 지방 곳곳의 중요한 거점들을 목이라고 지정을 하면서 그곳에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한 것, 그게 바로 지방제도 정비의 시작이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네, 그러면서 점차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을 확대시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켜 나갔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종대에 오게 되면서 고려의 지방제도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됩니다. 일단락을 하게 돼요. 자, 어떤 식으로 지방을 나누어서 통치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전국을 5도와 양계로 나누었습니다. 5도와 양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자면은 도 단위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5도는 말 그대로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를 뜻하는 것이었고요. 양계라고 하는 것은 북계와 동계라고 하는 두 가지의 계를 합해서 양계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기준에서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똑같이 도라고 하면 되지 왜 5개는 도라고 하고 나머지 2개는 개라고 했느냐?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이 북계와 동계가 위치하고 있는 곳을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합시다. 어떤 곳들인가요? 만약에 적이 육지로 쳐들어온다면 어디를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가요? 북괴를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죠?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는 나라잖아. 그지? 그러니까 적이 육지로 쳐들어온다면 반드시 북쪽에서 쳐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죠? 뿐만 아니라 바다로부터 적이 쳐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일본 쪽에서 발생하는 외구라고 하는 해적이 동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침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 북계와 동계라고 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따로 편성이 된 군사적인 성격의 행정구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5도의 경우에는 일반 행정구역으로 편성된 도 단위였고, 양계의 경우에는 군사 행정구역으로 편성이 된 도 단위였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5도에는 안찰사라고 하는 일반 공무원이 파견되었고요. 양계 지역의 경우에는 병마사라고 하는 군대의 지휘관이 그 통치를 담당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치자면은 도 단위가 있다면 오늘날로 치자면 시군에 해당하는 단위들도 있었겠죠. 그죠? 그것은 각각 무엇이었냐면은 군현과 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군현의 경우에는 일반 행정구역이었고 진의 경우에는 군사행정구역이었어요. 따라서 5도 아래 있는 시군 단위가 군현에 해당하고 양계 아래 있는 시군 단위가 진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전국의 단위를 구분하여 행정구역을 조직하였다, 정비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만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하였듯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로 출발하였다? 호족 연합 정권으로 출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호족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이 호족의 힘이 강했던 것이 지방제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뭔 소리냐? 5도 아래 있는 군현 단위의 경우에도요, 주현과 속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성격을 가진 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현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된, 왜 이렇게 메시지가 많이 와? 미안해요. 로그아웃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요. 네. 자, 주현의 경우에는 중앙에서부터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을 주현이라고 하였고, 반대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고 과거의 호족이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 우리는 고려시대 때 그것을 향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밑에 선생님이 설명을 넣어놨죠. 지방행정의 실무자 신분으로 약화된 과거의 호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족들이 고려의 지방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그 힘이 약화되면서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 관리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리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향리의 경우에는 신부가 역할이 세습되었다. 대대로 그 지방을 통치하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되나요? 네. 다시 말해서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과 향리라고 하는 과거의 호족이 대대로 통치하는 속현으로 군현을 구분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고려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로 출발하기 때문에? 호족 연합정권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호족들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끝끝내 모든 지방의 지방관이 파견이 되는 이러한 제도를 정비하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려는 비교적 지방 분권적인 성격을 갖는 사회였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모든 지방의 지방관이 파견되는 것은 어느 시대 가게 되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고려 다음에 어떤 나라요? 조선시대죠. 조선시대쯤 가게 돼야 모든 지방에 지방관이 파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었나요? 네. 밑에 써놨죠. 그죠? 주현이 많았다, 속현이 많았다. 속현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앙에서는 도 단위에 파견된 안찰사, 그리고 각각의 주현에 파견된 지방관들이 각각의 지방을 통치하고 있는 향리들과 협력하여 지방을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이 고려시대 지방제도의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시죠? 주현보다 속현이 많았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한편 이와는 별개로 특별행정구역이 존재하였어요. 바로 향 또는 부곡 또는 소라고 불리는 지역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특별행정구역은 어떠한 특징을 갖느냐? 일반 군현에 비해서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지역들이 바로 향, 부곡, 소라고 불리는 지역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차별을 받았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고려시대 때에는 광종 때 관리 선발 제도로 과거 제도가 도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나요? 시험 보고 관리를 뽑는 제도죠. 그죠?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과거라고 하는 시험은 노비만 아니면 천민만 아니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했어. 다시 말해서 노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이해가 되죠? 자, 하지만 향, 부곡, 소에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차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이러한 차별을 받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향, 부곡, 소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 살고 싶을까, 살고 싶지 않을까? 살고 싶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도 박탈된 지역, 그게 바로 향, 부곡, 소라고 하는 차별받는 특수행정구역이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곳이 만들어졌느냐?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과거에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서 벌을 주는 차원에서 특수행정구역으로 편성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예전에 신라 때부터 천한 사람들, 신분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라서 이렇게 차별을 받는 지역이 존재하기도 하였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다만 이러한 것들이 고정적이지는 않았어. 바뀔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용인에는 처인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어요? 네, 용인에는 처인구가 있어요. 고려시대 때 거기는 용인의 처인부곡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부곡이었어. 그런데 13세기에 몽골군이 침략을 하였을 때 처인부곡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용감하게 싸웠고 몽골 군대를 격퇴하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인부곡을 일반 처인현으로 승격시켜줘요. 그러면서 차별이 사라지게 되기도 하죠. 이러한 경우들도 존재하였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동네에서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반역을 저질렀다던가 하면은 그 지역들이 다시 부곡으로 강등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향, 부곡, 소는 누가 다스렸을까? 지방관 아니면 향리? 지방관 아니면 향리. 자, 아까 어느 지역이 더 많았다고 했나요?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과 향리가 다스리는 지역 가운데 향리가 다스리는 지역이 더 많았다라고 했죠. 향, 부곡, 소의 경우에도 향리가 통치를 하는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고려에는요, 삼경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도인 개경과 개경 못지않게 중시되었던 서경과 동경, 이 세 도시를 일컬어 삼경이라고 불렀어요. 개경은 수도니까 당연히 중요한 도시고요. 서경은 오늘날 어디인가요? 서경은 평양이에요. 평양은 왜 수도만큼 중시되었을까? 그 까닭은요? 왜 그랬을까? 그렇죠. 이 서평양의 경우에는 옛 고구려의 수도였어요. 그죠? 그리고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바탕으로 서경은 상당히 중시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러면은 동경. 여기 위치를 보니까 어딘 것 같아, 동경은?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예요. 그죠? 자, 그러면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 왜 수도만큼 중시되었을까? 이유는요? 이유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서울에 인구가 너무 많이 모여서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도를 예를 들자면은 세종시로 수도를 옮겼어. 그러면은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하루아침에 별 볼 일 없는 촌동네가 될까? 아닐걸, 그지? 지금까지 오랫동안 수도였다 보니까 여전히 서울이 갖는 경제적인 힘이나 문화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의 경우에는 고려가 세워지기 전까지 1000년 동안 우리나라의 수도였던 곳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경주가 갖는 중요성이 고려시대 때도 여전히 컸던 것이죠. 이해가 되죠? 자, 다만 고려시대는 400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신라의 수도였다라는 점이 중요성은 어떻게 될까? 더 약해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나중에는 고려에서는 삼경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개경, 서경, 동경에서 개경, 서경, 남경으로 바뀌게 돼요. 남경의 위치를 보니까 여기네요. 오늘날 어디인 것 같아요? 서울이에요. 그죠? 이 남경이 중시되었던 까닭은 고려시대 때에도 풍수지리설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거든요. 이 남경이라고 하는 곳이 풍수지리적으로 상당히 명당이다 라고 알려지게 되면서 남경이 동경의 영향력이 약해지자 고려 삼경으로 지정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때 어디를 수도로 삼았던 거야? 명당으로 여겨졌던 남경을 수도로 삼았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후에 조선시대 때 이 남경은 한양 또는 한성이라고 불리게 되고 오늘날 서울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한 가지 더. 자, 경기라고 불리는 땅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경기는 뭐예요? 도죠. 그죠? 하지만 고려시대 때는 경기는 도는 아니었어요. 경기는 왜 경기인지 아니? 예를 들어서 경상도는 왜 경상도예요? 경주와 상주의 이름을 따서 경상도예요. 대표적인 도시를 이름을 따서. 전라도는요? 전주와 나주의 이름을 따서 전라도인 겁니다. 자, 경기도는요? 그런 거 아니에요. 경기라는 말 자체가 수도 주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 지역의 경우에는 수도 주변으로 특별히 관련되는 지역이었다. 도 단위는 아니었다라는 거.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 함께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나요? 네, 이해 잘 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지방제도에 대해서 쭉 한번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넘어가서 관리등용제도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많이들 졸려하는 것 같은데 좀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부분 중요해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해해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나라를 위해서 일할 관리들을 어떻게 뽑았느냐? 그 첫 번째 제도는 광종 때 도입되었던 무엇이었다? 과거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시험 보고 사람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뽑는 시험이 바로 과거라고 하는 제도이죠. 자, 고려시대 때 과거 제도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문과와 잡과 그리고 승과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문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뽑는 시험이었을까요? 그죠? 문신 관리들, 그죠? 나라를 위해서 일할 문관 관료를 뽑는 제도가 바로 문과였다라는 거예요. 잡과는요? 기술관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통역을 하는 통역관이라든지 의사에 해당하는 의관이라든지 아니면 무기를 만드는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뽑는 시험이 잡과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승과는 뭘까요?
그쵸, 승려, 스님들을 뽑는 제도가 바로 승과입니다. 고려라는 나라는요, 불교 국가였어요. 불교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대한 불교 행사 같은 것들을 열거나 큰 절을 짓는다는 것 같이 대규모의 불교 사업 같은 것들을 벌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승려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승과라는 제도가 있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문과의 경우에는요, 크게 재술과 명경과 두 개의 과목이 있었습니다. 재술과의 경우에는요, 논술 시험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논술해 보아라 라고 하는 글쓰기 시험이 이 재술과라고 하는 것이고요. 명경과는 유교 경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이 바로 명경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승과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불교 종파는 교종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신라시대 때 통일시대 말에 가게 되면서 선종이 유행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종파에 따라서 승려를 뽑는 교정선과 선종선 두 가지의 과목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었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과거 제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정신 차려봅시다, 여러분. 자는 사는 줄 일어나 봅시다. 네, 이거 부분 듣고 자세요. 요거 정말 중요해요. 이 부분 이해하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얘기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바로 뭐냐면은요, 고려시대 때에는 과거 말고도 관료를 뽑는 제도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음서라고 하는 제도였다라는 겁니다. 음서 들어봤나요? 우리 뉴스에 가끔 가다가 어느 공기업에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자격 없는 사람을 뽑았다라는 이런 기사 본 적 있나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현대판 음서 제도냐라고 이렇게 막 비판하는 댓글을 달기도 하잖아요. 그죠? 본 적 있죠, 그죠? 네, 음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과거처럼 시험 봐서 뽑는 게 아니라 부모 잘 만난 덕에, 조상 잘 만난 덕에 시험 보지 않고 자동으로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종실, 왕실의 자손들이나 공신,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의 자손들이나 고위 관료의 자손들이 시험을 보지 않고 관료로 선발되는 제도가 바로 음서라고 하는 제도였다라는 것이에요. 네, 자, 고려시대 때 왜 이런 제도가 존재하였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씨, 땀나. 신라시대 때는 어떠한 신분제도가 있었죠?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그죠? 골품제는 태어나는 순간 노력하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특권을 진골 귀족들이 누릴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랬죠? 신라시대 때에는 능력과 그 사람의 출신 성분 중에서 무엇을 중시하는 사회였나요? 출신을 중시하던 사회였어요. 그죠? 자, 하지만 고려시대로 오게 되면서 그러한 골품제 사라졌고 능력을 보고 사람을 뽑는 과거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1000년 넘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출신을 중시하는 사회였는데 하루아침에 고려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확 하고 바뀔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죠? 고려시대에 왔어도 여전히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나 신분을 따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좀 더 강한 영향력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음서와 같은 제도가 실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고려시대 때 음서로 뽑는 관료가 많았을까? 과거로 뽑는 관료가 많았을까? 네, 음서로 뽑는 게 훨씬 많았어요. 음서와 과거 가운데 어느 쪽으로 관직에 진출하는 것을 더 명예롭게 여겼을까? 음서로 진출하는 게 더 명예로웠어요. 어느 쪽이 출세가 빨랐을까? 당연히 음서 쪽의 출세가 더 빨랐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음서가 상당히 중요하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가게 되면서 과거가 더 중요한 사회가 될까요? 조선시대는 가야 돼요. 조선시대 때 음서제도 있었게 없었게?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조선시대 때 가게 되면은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고 음서의 관직으로 진출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합격하지 않으면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출세도 못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신라에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더 무엇이 중시되는 사회?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 그 사람에게 출세의 기회가 주어지는, 이 능력이 중시되고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로 발전해 나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또한 우리 사회 역시 좀 더 그 사람의 능력과 그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평등이 주어지는 사회로 발전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배우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음서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이 음서라고 하는 제도는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강력한 정치적인 특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한번 음서를 갖게 된 이 가문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음서의 특권을 이용해서 고위 관직자들을 배출해 나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집안 대대로 고려의 고위 관직을 독점하는 힘있는 정치적인 가문이 등장하게 되니 우리는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문벌 가문이라고 부른다. 집안 대대로 고려의 고위 관직을 독점하는 가문을 일컬어 문벌 가문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벌 가문의 경우에는 혈연적인 핏줄이 갖는 특권을 바탕으로 형성된 이들이기 때문에 귀족과도 같다, 완전히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이 혈연적인 특권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라는 점에서 귀족과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고려시대의 정치나 고려시대의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귀족 정치, 귀족 사회의 모습이 상당히 유사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었나요? 네. 자,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오는 내용들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음서와 문벌 가문, 그들은 상당히 귀족적인 성향을 갖는다라는 거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외에도 천거 특별 추천 전형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별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드문 경우였고요. 주로 어떤 때 사용되었냐면은 과거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인정해 줄 때, 요럴 때 사용되는 게 추천 제도였기 때문에 과거와 음서에 비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 제도였다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었나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 장면은 좀 찍어두고 싶네. 저 학생 너무 이렇게 평화롭게 자는 저 표정을 보면서. 네, 카메라를 설치해도 집중되는 거는 잠깐이에요. 그죠? 금방 적응이 되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고려의 대외 관계, 고려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에서 11세기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요, 남중, 남고를 나온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없지만 선생님 다닐 때만 해도 거의 주변에 다 대부분 남중, 남고, 여중, 여고였거든요. 선생님이 그래서 학교 생활을 되돌아보면은 어땠다라는 기억밖에 안 남느냐? 동물의 왕국이었구나라는 그런 기억밖에 남지 않아요. 물론 선생님이 여고에도 근무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고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아무튼 내가 돌이켜봤을 때 여기 정말 동물의 왕국이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남학생들끼리 모아놓으니까 싸움질을 그렇게 많이 해.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워. 특히 몇 월 달에 많이 싸웠을까? 특히 3월, 4월 달에 무지하게 많이 싸워요. 왜 그러게? 그렇죠. 동물의 왕국 보면 저런 거 나오잖아요. 고릴라나 사자같이 이렇게 무리지어 사는 동물들의 경우에는 수컷들끼리 서열 정리한다고 지들끼리 막 싸워, 그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짱을 먹은 알파 메일이 나머지 암컷들을 거느리고 사는 이런 모습도 나오잖아요, 그죠? 인간들도 같은 성별끼리 모아놓으니까 똑같은 그런 동물의 왕국이 펼쳐지더라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싸움 좀 잘했던 애들이 중학교 올라와서 아직 서열 정리가 안 됐잖아. 지들끼리 서열 정리한다고 미친 듯이 싸우더라고요.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좀 싸움 좀 했던 애들이 고1, 3월 달에 또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우면서 서열 정리를 하더라고요. 재밌는 거는 결국에 마지막에 학년 짱 먹는 애는 싸움을 좀 늦게 하더라고. 다른 애들이 막 싸워가지고 지들끼리 대충 서열 정리해 놓으면은 마지막에 한 명 내지 2명 정도 하고 싸우고서는 실력을 인정받더라고요. 재밌는 모습이었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 왜 하느냐? 10에서 11세기의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그러하였어요. 자,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후삼국 시대 때 등장을 했고 그것이 이제 이후에 고려라는 나라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그죠? 고려라는 나라는 918년에 후삼국 시대 때 등장한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송이라고 하는 중국의 왕조고요. 5대 10국이라고 하는 분열의 시대 때 등장한 나라였고 이후에 중국을 통일하는 나라가 바로 이 송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려나 송나라 모두 10세기 초에
분열되었던 나라를 통일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916년이었나요? 아무튼 이 나라도 10세기 초에 북방 초원 지역에서 등장하였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0세기의 동아시아 국제정세는 어떠하였느냐? 고려 송요라고 하는 신입생들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반에 함께 모인 남학생들과도 같은 이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누가 제일 센지, 누가 이 반의 분위기를 주도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다원적인 국제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10에서 11세기 동아시아는 상당히 전쟁이 많고 혼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자, 그들 가운데 가장 사이가 안 좋았던 나라는 누구냐면은 바로 송나라와 요나라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년에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재미있는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꽤나 흥미롭게 배울 텐데요. 바로 이 연운 16주라고 불리는 땅 때문이었어. 이 연운 16주는 어떤 땅이었느냐?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요한 땅이 바로 이 연운 16주라고 불리는 빗금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연운 16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송과 요가 상당히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송은 요랑 싸우기 위해서, 반대로 요는 송나라랑 싸우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 송나라, 요나라 모두 고려에게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고려는 어떤 나라랑 사이좋게 지냈느냐? 송나라랑 사이좋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역시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를 선택하게 된다면 재밌게 배울 텐데요. 너무 약을 많이 파나? 네, 송나라는 문치주의 국가였습니다. 학문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문화적인 수준 상당히 높았고 경제적인 수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고려 입장에서는 송나라랑 사이좋게 지내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고려는 송과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무역이라든지 선진 문물의 수용과 같은 이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 나라는 그러면 고려랑 사이좋게 지내자고 안 했느냐? 당연히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만부교 사건이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나요? 기억나죠? 그죠? 요 나라에서 고려에게 사이좋게 지내자고 낙타를 50마리 선물했는데 고려 태조 왕건이 어떻게 했어요? 굶겨 죽였어요. 그죠? 왜? 거란 너네는 뭐한 나라니까? 그렇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니까 우리 고려 역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발해의 적은 우리의 적이다 라고 하면서 거란을 적으로 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고려랑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였던 요 나라 거란족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요 나라의 경우에는, 거란족의 경우에는 송나라를 공격하기 이전에 배후 등 뒤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다시 말해서 요 나라가 송나라랑 싸우는 동안 고려가 요 나라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려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요. 사이좋게 지내거나 확실하게 겁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자, 근데 사이좋게 지내자는 시도가 실패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고려를 한번 밟아놓고 다시는 요 나라에게 대들지 못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란족이 고려를 침입해 오게 되니 그게 바로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는 고려 거란 전쟁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10세기 말 11세기 초에 거란은 여러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고려를 침입해 오게 됩니다. 자, 1차 침입 때에는요, 거란족의 장수 소선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고려를 침략해 오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나섰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서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들어봤나요? 중학교 때도 배우죠. 그죠? 자, 이 서희라고 하는 사람은 거란족이 왜 어떠한 목적에서 침략해 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요, 고려를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송나라랑 공격하기 전에 이들을 한번 겁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서희라는 사람이 협상을 시도하게 되죠. 그죠?
너네가 왜 쳐들어왔는지 잘 안다. 우리도 너네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그런데 여기 땅이 우리 땅이 아니다 보니까 고려에서 요나라로 가는 길이 안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우리가 너네랑 사이좋게 못 지내는 거다. 만약에 요 땅을 우리에게 준다면 이 땅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너네랑 사이좋게 지내겠다라고 서희가 제안을 합니다. 자, 이 제안을 받았던 소손영이라는 장군은 생각을 해요. 지금 요나라 땅이 어떤가요? 요나라 땅 굉장히 커요. 그리고 서희가 달라고 한 땅은 고작 이 지도상으로 보자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 땅이야. 고작 요 손바닥만한 땅 고려에게 넘겨주고 송나라랑 마음 편히 전쟁할 수 있다면 충분히 남는 장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소손영의 경우에는 서희에게 선물까지 주면서 협상이 잘 되었음을 매우 기뻐하면서 군대를 물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서희의 외교 담판 또는 서희의 담판 외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얻었던 땅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강동 육주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위치도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고려는 강동 육주라고 하는 땅을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얻어냈어요. 그 이후에 고려는 요나라랑 사이좋게 지냈을까요? 아니죠. 그죠? 어디까지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이후에 여전히 고려는 송나라랑 사이좋게 지내요. 왜? 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속았음을 알았던 요나라 다시 한번 고려를 침략해 오게 되니 그게 바로 요나라의 2차 침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까지 함락될 만큼 고려는 상당히 국가적인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려가 다시 한번 협상을 시도하게 돼요. 고려의 왕이 요나라에 직접 찾아가서 신하로서의 예를 갖출 테이니 다시 한번 군대를 물려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나라의 경우에는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믿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군대를 물려요. 그런데 그 약속을 또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우리 왕께서 몸이 아파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요 라고 하면서 끝끝내 신하의 예를 갖추러 가지 않고 계속 송나라랑 사이좋게 지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침략을 해오니 그게 바로 거란의 3차 침입이었고, 이번에는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 군대가 귀주에서 그들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되니 그게 바로 귀주 대첩이었다라는 거 한 번쯤은 들어봤죠, 그죠? 자, 그래서 고려의 경우에는 세 차례에 걸친 거란의 침략을 모두 막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거란족의 경우에는 끝끝내 송나라를 마음 편히 공격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송도 요나라의 침략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송나라와 고려 그리고 거란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의 세력 균형이 10에서 11세기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러다가 12세기로 가게 되면서 동아시아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여진이라고 하는 민족인 것이죠. 자, 여진족들의 경우에는요, 원래 여기 한반도 북부에서 만주 지역에 걸쳐서 살던 수렵 민족입니다. 사냥을 통해서 먹고 사는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제력이나 군사력 이런 게 아주 뛰어나지는 못했어. 힘이 별로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거란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민족이었거든요. 하지만 12세기 들어서게 되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부족장들이 등장하면서 점차 그 세력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들의 경우에는 말을 타는 기술, 기마술이 상당히 뛰어났기 때문에 이 기마술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점차 고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려 입장에서는 이들이 더 큰 위협으로 성장하기 전에 미리 싹을 잘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군대를 보내게 되니 이때 군대를 지휘했던 사람의 이름이 바로 윤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윤관, 고려의 군대를 이끌고 여진족을 정벌하러 가요. 하지만 처음에는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곰곰이 분석을 해봐요. 내가 왜 졌을까? 보니까 싸워야 되는 곳은 드넓은 만주 벌판인데 여진족들은 전부 다 뭐 타고 다니더라? 말 타고 다니더라. 근데 고려 군대는 거의 대부분 보병, 걸어다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진족을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도 뭐가 필요하다? 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국에서 말을 끌어 모아서 여진족을 잡기 위한 특별하게 구성된 부대를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었다?
그렇죠. 기병을 중심으로 구성된 별무반이라고 하는 특수부대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별무반을 이끌고 다시 한번 여진족들을 정벌하러 떠나게 되고요. 이번에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여진족들을 그들이 살던 땅에서 몰아내고 그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9개의 성을 쌓았으니 그게 바로 동북구성이라고 하는 곳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나요? 동북구성? 자, 동북구성이라고 하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시험에 동북구성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강동 6주는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동북구성은 지금 남아있지 않아서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안 나와요. 학자들에 따라서 한반도 안에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한반도 밖에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꽤 북쪽이에요. 추운 지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농사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지역을 얻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여진족들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많은 숫자의 군대를 항상 거기에 주둔시켜 놔야 돼. 게다가 이 주변에서 농사가 잘 안 되니까 그 군인들을 먹여 살리려면은 식량을 남쪽에서 계속해서 지급을 해줘야 돼요. 이해되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여진족들이 툭하면 자기 땅을 되찾겠다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때로는 이 여진족들이 공격에 실패하고 나면은 잘못했습니다. 미안해요.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길 테니 제발 우리의 고향을 돌려주세요. 라는 식으로 간곡한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려 정부 내부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느냐? 가지고 있어봐도 별 도움 안 되고 관리비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땅 굳이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냐? 여진족들이 저렇게까지 우리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겠다고 하면서까지 돌려달라고 하는데 한번 믿어보고 돌려주는 게 어떻겠냐?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에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윤관이었죠. 너네가 쟤네랑 싸워보지 않아서 모른다. 쟤네 못 믿을 애들이다. 만약에 이 땅을 돌려주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로 걷잡을 수 없이 쟤네가 세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만은 당시 고려조정 내부에는 이 윤관이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결국 윤관의 의견은 무시가 되고요. 동북구성은 여진족들에게 돌려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윤관의 예언은 현실이 되죠. 이후에 이 여진족들이 빠르게 성장해 나가게 되고요. 특히 아쿠타라고 하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아주 봤을 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족장이 등장하게 되면서 여진족들을 하나로 모으게 되고 이 여진족들을 하나로 모아서 금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나라는 요나라의 거란족의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까지 쳐들어가서 송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중국 북부에서부터 만주에 걸친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게 돼요.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금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 땅은 꽤 컸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금나라는 중국 전체를 장악하지도 못하고 여기 화북이라고 불리는데요. 중국의 북쪽 절반 지역 정도까지만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나라가 망할 때 송나라 황제의 가족 가운데 일부가 화북을 탈출해서 여기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송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송나라는 금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기 이전의 송나라를 북송이라고 구분해서 부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송나라가 이후에 남쪽에 내려와서 새롭게 세워졌던 데를 남송이라고 해서 구분해서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자, 이렇게 금나라가 힘이 강해지게 되면서 고려와의 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자, 아직까지 거란족을 멸망시키기 이전에 금나라를 세웠을 때 여진족 고려에게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옛날에 우리가 힘이 없었을 때에는 너네 나라를 부모의 나라라고 불렀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세진 나라가 되었으니 좀 더 대등한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형을 할 테니 네가 동생해라. 형제 관계를 맺자라고 고려에게 제안을 해옵니다. 자, 고려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이 건방지게 예전에는 우리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놈들이 이제 와서 뭐 우리 보고 동생하라고 이런 굴욕적인 관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고려는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금나라가 요 나라 멸망시키고 송나라까지 멸망시키면서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고려에게 다시 한번 사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큰 나라가 되었으니 너네가 우리나라를 임금의 나라로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왕할 테니 너네가 신하해 라고 하면서 고려에게 임금과 신하의 관계, 4대 관계, 군신 관계를 요구해 왔다라는 겁니다. 고려 내부에서는 당연히 어떤 얘기가 더 나왔을까요?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거란족의 침입도 3번이나 막아낸 나라인데 이런 굴욕적인 관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당시에 고려의 권력을 장악했던 인물이 누구였느냐? 이자겸이라고 하는 문벌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경우에는 금나라가 저렇게 크고 강한 나라가 됐는데 저들과 굳이 싸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평화를 유지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고려의 경우에는 금나라와 4대의 관계, 군신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것은 이후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같은 또 다른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배경으로서도 작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려 초의 대외 관계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고려 중기로 넘어가서 고려 중기의 정치적인 상황, 정치적인 변화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